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펜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오늘 기분 좋은 날이죠. 그러니까 오늘따라 뭐 늘상 화려하지만 더 단아해 보입니다. 네, 5거래일 만에 4,000피 돌파해가지고 제가 머리에 좀 힘을 줘봤습니다. 네. 4,000피 돌파 기념. 자, 분위기 좋은데 이럴 때 역시 부자들은 어떤 행태를 하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한담 클럽원 W센터에서 오셨습니다. 유용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때요, 부자들은? 근데 최근에 좀 조정 좀 받았잖아요. 네. 예, 조정 받아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역시 시장이 반등 나오면서 그래도 뭐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시장이야 뭐 조정 받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할 수 있는데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환율입니다. 환율. 예, 환율. 환율이 지금 네. 어떻죠? 지금 뭐 1,470원 뭐 넘어가고 이러면서 다들 네. 정책적으로 뭐 참여를 뭐 개입을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뭐 고액 자산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늘 달러 자산 보통 한 최소한 20-30%씩은 가져가고 계신데 그렇게 되면은 뭐 주식이든 그다음에 뭐 부동산이든 이게 이제 그 평가 가치가 올라가면서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환율 올라서 돈 벌어서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갑자기 튀어버리면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좀 균형성이 좀 깨진다 그럴까요? 예,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외 주식이든 해외 부동산이든 신규 매수를 좀 준비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조금 부담감을 느끼시죠. 그리고 가장 문제는 사실 이 환율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그 해당 국가의 기초 체력과 좀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기초 체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제 기초 체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 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 되니까 네, 이것저것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 네. 우리 경제가 아니면 우리 주식시장이 올 한 해 네. 참 달려왔는데 네. 역시 달러 환율이 1,470원인데 오늘 또 공교롭게 코스피가 4,000피시대.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언밸런스하다라는 생각이 네. 있으면서도 네. 다양한 고민들이 있다라는 예, 말씀인데 예, 맞습니다. 예. 자,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네. 지금 조정장입니까? 일시적 조정이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지난달에 20% 올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월간 20% 오른 거 처음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일시적인 조정이었던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이렇게 급하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조정장에서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좀 어중간한 것들은 이제 다 같이 빠지니까 그때는 좀 팔고 갈놈들 위주로 압축해서 가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옥과 석을 가른다. 예, 그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지난주 보시면은 뭐 하루에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막 이런 지수 자체가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반등이 제일 빨리 나오는 섹터들, 그런 것들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한다성 아나운서는 이 말씀에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급등락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업종이 좀 있을까요? 저는 ISC요. ISC? 네. 급등락이 좀 그냥 심했구나. 오랜만에 네, 급등을 네. 했거든요. 네. 오랜만에. 그래서 네. 늘이 네. 났네요.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급등락을 주로 반복했던 게 뭐가 있었을까요? 바이오 아닐까요? 바이 네. 맞아. 그리고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네네.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 네네네. 네, 코스닥이나 그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에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네네. 나요. 네네네네. 그 전략 지금도 유효할까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예.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예, 뭐 제가 지난번 와서 드렸던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던 것 같아요. 예, 반을 맞춘 거는 그래도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도 코스닥에 있는 그런 소부장 기업들 위주로 보자. 그 다음에 바이오텍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깐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은, 네. 타임폴리오 K 바이오 액티브 이 ETF랑 그 다음에 코덱스 AI 핵심 반도체 핵심 장비 이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은 그래도 지수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렇게 빠졌는데, 이런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소부장들은 굉장히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바이오 엄청 올랐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그 반등시마다 이렇게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좀 재편을 해서 가자라고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틀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틀렸던 부분은 바로 코스닥 지수입니다. 지수. 제가 11월 초 방송 나와가지고
지금부터는 좀 코스닥을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네, 코스닥을 제가 봐야 되는 이유는 거래대금이었어요. 거래대금. 코스닥은 항상 그 상승대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하루 거래대금이 10조 원 이상 터질 때마다 이렇게 쭉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네.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은 그리고 이번 11월 초에도 보면은 하루에 뭐 월요일에 12.8조, 12.1조, 10.9조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이 정도면 코스닥 지수를 좀 봐도 되지 않겠냐, 뭐 지수가 됐든 지수 레버리지가 됐든 좀 보셔도 되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글로벌이 조금 유동성에 대한 의구심들이 생기면서 거래 대금이 확 줄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을 보실 때는 항상 거래 대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코스닥의 주도 섹터는 항상 그 시대를 움직이는 테마들, 모멘텀들 이런 것들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보다는 개인들 수급 위주로 흘러가는 세력이고 이렇게 불이 붙을 때는 확 붙었다가 또 빠질 때는 또 확 빠지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보시는 분들은 하루 거래 대금이 좀 10조 원 넘어가냐 안 가냐 이런 것들 보시면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진짜 거래대금 코스닥에서 10조 원 돌파가 네. 일단 이렇게도 해석이 되나요? 뭔가 손바뀜이 있다? 네네네. 그렇죠. 예. 일단은, 코스닥의 주도 세력은 개인이잖아요, 개인. 그러면은 그만큼 관심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거래 대금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가는 시장에서는, 뭐, 다양한 뭐 섹터에 대한 분석도 좋고 다 좋지만, 거래 대금을 가장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바이오 중에 네. 24일에 재상장한 우리 삼성 아. 바이오로직스. 네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맞아. 그거 요즘 네. 난리예요. 전망과 다르잖아요, 움직임이. 그렇죠. 예.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금 저는 어찌 보면 손바뀜이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밀러에 대한 가치가 좀 투여되고 있는 게 좀 약한 것 같기는 해요. 바이오시밀러. 예,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예, 그렇지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그 코스피 200 특별 편입 조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예, 이게 특별 편입 조건이 되려면은 지금 뭐 코스피 시총 순위가 50위 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50위인 크래프톤이 한 11조, 10,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수급들이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예, 시장에서는 약간 그런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에피스홀딩스는 오늘도 시세를 좀 분출을 하네요. 네. 네네,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에피스홀딩스 처음에 재상장할 때만 하더라도 네네. 전문가들의 이견이 많이 갈렸는데 네네네. 뚜껑 열어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당혹스러울 정도로 네. 좀 바뀐다라는 생각이 들긴 네네. 하는데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시기다. 네, 삼성바이오로스는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저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좀 빠질 때 좀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보여주신 표로 돌아와서 네. AI 반도체 핵심 장비 ETF랑 바이오 액티브 ETF 수익률 보니까 시장이 네. 힘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네, 네,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저는 그 답을 미국 시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미국 시장이요? 시장이요? 미국 시장에서. 지금 미국 시장은 네. 구글이 핫하지 않나요? 아, 네. 그렇죠. 뭐 항상 미국장이 조정 받을 때도 영웅처럼 짠 하고 나타난 게 구글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구글 얘기만 많이들 하고 계세요. 뭐 구글 TPU가 잘하냐, 엔비디아 GPU가 잘하냐, 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구글 정말 좋아합니다. 뭐 저의 미국 최애 주식이고 제가 저희 고객분들한테 가장 많이 사드렸던 주식이 구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데 저는 요즘에 다른 기업이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미국에서. 다른 기업? 다른 기업. 어떤 구글을 기업이요? 제껴두고 네, 구글을 제껴두고 바로 거예요? 일리아릴리. 비만 치료제. 예, 네. 비만 치료제 일라이릴리가 다들 뭐 11월 달에 구글만 올랐다 생각을 하시는데 일라이릴리 퍼포먼스가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잠깐 표 보시면은 1개월 수익률 보시면은 릴리가 34% 올랐고요. 예, 구글은 20%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일라이릴리 자체가 그 최근에 1조 달러 시총 돌파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뭐 1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조 정도 되겠죠. 그러면 1,500조면 우리나라 시총 1위에서 10위 다 합친 게 한 그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만큼 엄청난 지금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라이릴리가 이렇게 잘하지만 우리나라 바이오텍들도 되게 요즘에 좋잖아요. 보시면은 그 얼마 전에 그 상한가 갔던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네. 일라이릴리 향 3.8조 원 애로가 나오면서 네. 그 바이오 섹터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 놓았고 뭐 그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올릭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일라이릴리 애로가 이미 나와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공동 개발하고 있는 뭐 펩트론이라든지 아니면 G2G 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곧 뭐 일라이릴리향 본계약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그거,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 펩트론. 네. 최근에 펩트론의 좀 변동성이 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펩트론은 아무래도 다들 기다리고 계신 게 일라이릴리향의 본계약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시장 뭐 썰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런 소문에 따라서 막 15% 빠졌다가 막 20% 올랐다가 뭐 그러고 있는데 사실 긴 시계열로 쭉 보면은 결국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큰 기대감 자체는 아직도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바이오 ETF 네네네. 여전히 사도 되는 건가요? 저는 뭐 룸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좋지만 미국 시장 더 좋습니다, 사실은. 예. 아 그래요? 근데 네. 최근에 행간에서는 네. 모든 것은 이제 난이도가 높아졌던 시장, 네. 높아질 시장이기 때문에 옥과 석을 가려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네네네. 그래서 이전에는 네. 이 산업, 이 섹터가 유망해 보이면 ETF도 주로 추천하는 것이 맞으나 네. 앞으로 펼쳐지는 장에서는 네. 난이도가 높고 옥과 석이 다르기 때문에 네. ETF를 추천하는 것이 어찌 보면 네네. 좋은 대안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네네네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고 정말 본인들이 컨빅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그 개별 기업에 비중을 많이 실어서 주식을 사시는 게 맞죠. 하지만 얼마 전에 펩트론 보셨잖아요. 마이너스 15%. 네. 쉽지 않죠.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그 멘탈을 잡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특히나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어떤 엘로 관련해가지고 뭐 계약이 나온다 안 나온다 연말 연초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잔뜩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굳이 개별 정보 하나하나 하시기보다는 ETF로 묶어서 하는 그래서 사실 ETF를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바이오는 더 ETF가 또 괜찮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바이오는 보겠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네. 참 이게 도전을 부르게 하는 네. 업종인 것 같아요. 네. 알면 네. 할수록 보이는 것처럼. 네. 근데 워낙 다방면이고 네. 빨리 변하고 어렵다 보니까 네. 네. 대부분 바이오 그러면 특히나 완전히 선수들 빼고는 ETF를 선호하는데 네. 네. 여전히 향후에도 네. 그냥 바이오로 겨울에 내년 1월 달에 컨퍼런스도 많잖아요. 뭐 JP 모건. 네. 뭐, 예. 그러니까 한 2, 3개월 동안 이벤트들이 네네네. 많단 말이죠. 이럴 네네네. 때 네. 바이오 ETF가 꽤 네. 괜찮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도 좋지만 미국도 너무 좋습니다. 예. 미국 바이오텍 ETF도 이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은 XBI 티커가 XBI인 ETF가 있어요. 예. 이 종목이 올해 YTD로 한 35% 나왔습니다. 지금 뭐 QQQ나 아니면 VO 같은 경우에는 20%가 안 되는 그런 수익률이죠. 예. 사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워낙 미국 시장은 테크 위주로 많이 흘러갔었고 다들 테크에 열광을 했었는데 이 비만 치료제라는 새로운 어떤 그런 뭐 시장에 이 열리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그 많은 빅파마들이 또 이제 그 특허 만료를 많이 앞두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뭐 라이센스 인과 아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M&A도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섹터 전반적으로 훈풍이라는 게 이 XBI ETF라는 게 이게 가중 평균이에요. 종목별로. 그래서 뭐 특정 종목 뭐 큰 빅파마 위주로 이제 들어가서 그 주가가 올라서 ETF 가격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 한 해봐야 종목당 한 2% 내외 이 정도 들어가 있는 ETF거든요. 네. 근데 그 ETF가 지금 34%나 올랐다는 거는 이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너무 좋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발로 이렇게 시장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그 ABL 바이오의 3.8조 원 라이센스 아웃 그거 한 계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 좋기는 하지만 꼭 그거 한 건만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K바이오 그 기술 이전 건수를 보시면은 건수랑 금액을 보시면은 가장 높았던 게 2021년도에 약 한 11.5억 달러 이때가 그 기술 이전 금액이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빠지다가 올해 들어서 보시면은 사상 최고 금액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예, 다들 뭐 그냥 바이오가 뭐 수급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냥 실적 없이 가는 거 아니냐 하지만 어쨌든 이 데이터가 좀 증빙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질적으로도 보시면은 과거에는 건수는 되게 많았지만 이렇게 금액은 사실은 줄었는데 여기서 그 약간 분홍색,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이게 빅파마향 그 기술 이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질적으로도 좋은 게 빅파마 향이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액 자체도 커지고 있고 빨간색으로 된 게요? 네네네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최근에는 뭐 12건 정도 중에서 7건이 빅파마 향이기 때문에 이게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 질적으로도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예, 계속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들 뭐 연말 연초에 기대하는 그런 계약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의 어떤 바이오의 이런 분출이 뭐 크게 납득이 안 가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지수가 네. 어쨌든 조정 아닌 조정, 네. 쉬어가는 그 흐름 속에서 네네 업종 섹터로 보면 바이오가 네. 상당 부분 자리를 했고 네. 이러한 훈풍은 네. 기대감은 연말, 네. 연초까지도 이어진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타임폴리와 바이오 액티브 같은 거는 뭐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 화면에 나왔는데 또 재밌는 게 제가 지난 11월 그 초에 나와서 방송을 할 때는 이 K 바이오 액티브 ETF의 최상위가 알테우젠이었어요. 네. 17% 정도 됐고 ABL 바이오가 11% 정도 됐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ABL 바이오가 이제 연속 상한가 가면서 가장 비중이 높은 순위로 올라와 있고 뭐 알테우젠은 그래도 뭐 여전히 한 15%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점이 셀트리온이나 뭐 한미약품 같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뭐 제약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이런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텍 위주로 지금 재편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오스코텍도 많이 올라왔네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어떤 신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ETF의 어떤 비중에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제약바이오 전문의는 아니지만 네. 이 제약바이오는 특히나 운영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느냐를 차치하더라도 네, 정말 네, 신약 개발이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꾸준하게 그 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인가 네. 아니면 정말로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것인가 네. 이 경영진들의 의중과 자질이 매우 중요한데 네네네. 오스코텍도 그런 부분에서 보면 경영진들이 네네. 상당 부분 네네네. 최근에 좀 네네네. 자리매김하는 것 같다 예, 생각 그런 것 들고요. 같습니다. 예. 자, 바이오가 그렇긴 한데 네. 사실 사석에서 편다성 아나운서가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는데 네. 그래도 편다성 아나운서가 네. 즐겨 지향하는 네.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네. 반도체는 가장 좋죠. 예, 뭐 그럼 바이오보다 반도체인가요? 저는 투톱인데요. 어허. 이게 우리가 축구로 따지면은 이제 스트라이커 네. 두 명이 저는 반도체랑 바이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조종장에서 제가 가장 압축해서 가지고 가는 섹터가 이제 반도체랑 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최근에 반도체 사이클 끝난 거 아니냐, 주가 빠지면서 뭐 그런 말씀들 많이들 맞아요. 하셨었잖아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 그 끝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예. 반도체 더 간다는 말씀인가요? 네네, 저는 반도체는 뭐 우리 빈센트님 표현으로 밀사. 밀리면 예, 사라. 네. 반도체는 밀리면 산다라는 마인드고요. 근데 이게 디램 가격이랑 실적 보면은 사실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가파르죠? 예, 너무 가파르고 자료 하나 띄워주시면은 지금 삼성전자랑 그 하이닉스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가 나와 있는데요. 2026년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여기 보시면은 뭐 양사 합해서 한 150조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이번 달 초 뭐 중순 정도 가이드고 최근에는 디램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이 가이던스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저께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보니까 삼성전자 내년 영업이익 100조 원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뭐 115조 원인가 그 정도 보고 있고 다들 뭐 하이닉스는 여기 70조 원 뭐 컨센 나와 있다라고 하지만 다들 80조 이상은 보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양사가 합쳐서 내년 영업이익을 뭐 적게는 뭐 한 170조 원에서 많게는 한 200조까지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양사 시가총액 합친 게 1000조 조금 넘습니다. 네. 그런 거 감안하면은 사실 막 그렇게까지 너무 비싸진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1, 2위 기업이 네.
우리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대로 실현이 된다면 네네. 그때 우리 지수는 또 앞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 있죠. 예, 정말로 그 컨센서스가 하루하루 계속 달라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보면서도 되게 놀랐고요. 근데 이제 또 다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이익 다 오르고 이제 그냥 주가는 먼저 빠지는 거 아니냐. 디램 가격 뭐 오르더라도. 그렇죠. 매우 예. 중요한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주가는 기울기 함수니까 네네. 스테이블하게 우상향하면 주가는 반응을 안 하고 네. 예상치 못하게 가파르게 올라야지 주가는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너무 스테이블하지 않냐, 안정적이지 않냐 네네네. 라는 의미로서 네. 주가 측면에서는 네. 글쎄 그렇게 음. 올해만큼 뜨거울까에 네네네. 대한 의구심도 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뜨겁지 뭐 올해만큼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만큼은 아닐 수도 있는데 결국 뭐 주가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과거의 그 지금의 현재의 기대감, 그다음에 어떤 미래에 올 숫자들에 대한 함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어서 저는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혹시나 주가가 빠질 걸 대비를 해서 과거를 또 돌이켜 보면은 과거요? 네네네. 네. 2016년에서 2018년도 이때 이제 그 때를 복귀를 해보면 그때도 디램 가격이 이렇게 디램 수출 단가가 계속 쭉 올라갔었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도 올랐었고요. 근데 이때 하락 요인은 뭐였냐면 사실 아마존의 어떤 오더컷, 캐펙스 하향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빅테크들 캐펙스 보시면은 너무 많이 해서 문제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캐펙스 하향은 당장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다음에 또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때는 좀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면서 좀 경쟁이 심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 디램 공급자들 재고 추이 보시면은 네. 뭐 2주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재고 많이 떨어졌네요. 예, 재고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든 뭐 급하게 증설을 한다는 또 그런 내용들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당장은 이런 어떤 디램 가격이 계속 좀 우상향할 거고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보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그럼 삼전이에요, 하이닉스예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 뭐 나눠서 사라 이런 거 없어요? 예. 저는 지금 사라 그러면 삼성전자 사겠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당장은. 예. 왜냐면 결국 주식은 수급입니다. 수급.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하이닉스의 매도세,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수세, 뭐 저는 구글 TPU가 잘하고 뭐 엔비디아 GPU 잘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는 삼성전자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수급이 결국 내년도에 또 실적 가파른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하이닉스 또 넘어갈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의 어떤 그런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더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삼성전자, 네. 내년에는 하이닉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에서 전자 닉스 얼마나 시세를 내고 있죠? 뭐 지금 여전히 괜찮은가요? 전자는 1.3% 네, 상승하고 있고요. 닉스는 4.4% 상승하고 있네요. 네네, 연일 뭐 닉스, 네. 전자 네, 무릎 네, 꿇고 네. 있다는 생각인데 네네,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일단 계절적으로 바이오가 물이 들어왔다. 네, 반도체 역시 주도주다. 네, 지금 밀리면 네, 사라. 뭐 이런 말씀 사라. 주셨는데 네. 최근 좀 소외되었던 업종 있잖아요. 화장품? 네. 어떻게 해요 화장품이고? 화장품은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꺾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왜요? 근데 뭐 3분기 실적이 사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뭐 안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주가를 저렇게까지 밀어버릴 만한 또 숫자는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은 최근에 그 우리나라 그 화장품 수출이 이제 글로벌 2위가 될 수도 있다. 올해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1위는 프랑스인가요? 프랑스죠. 원래는 미국, 뭐 일본, 뭐 이런 거였는데 우리가 이제 2위로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 혹시나 좀 반등에 조금 기미가 나오면은 좀 사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 국제 어떤 정세가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모든 게 다 불확실하잖아요. 지금 네. 보면은 뭐 금리도 불확실하고 환율도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 자체가 다 불확실한데 저는 이거 하나는 조금 확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요? 네.
맞춰보고 싶다. 뭐죠?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네. 이거 하나만큼 확실하다. 뭐지? 아, 맞추고 싶은데요? 모든 게 불확실한데 이거 하나만 네. 확실하다. 저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확실한 것 같아요. 아.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한일령? 서로 지금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했고 물러설 기세가 안 보이기 때문에 당장은 뭐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중일의 갈등에 있어서 다들 뭐 이게 좋다, 어떤 게 수혜 섹터냐 이런 것들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누구는 방산이 좋다. 뭐 누구는 뭐 2차 전지가 좋다. 뭐 반도체 소부장들 아무래도 그 서로 이제 안 쓰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어떤 해당 산업의 경영자라면 당장은 감정적으로 싫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서로 좀 버리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감정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 불매운동이죠, 불매운동.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화장품 같은 거 안 살 수 있잖아요. 사실은 네. 뭐 일본 거 안 쓰겠다, 중국 거 안 쓰겠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인간의 욕망하고 거의 비슷해서 네. 나에게 맞는 화장품을 찾는 것도 어렵고 네. 이거 한번 내가 잘해서 뭐 예를 들어 제가 100%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예뻐지고 내가 너무 만족감이 높은데 네. 이거를 안 살 수 있을까? 사람이 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나라 한때 일본에 대한 반감이 심했을 때 네. 다이소 제품을 쓰거나 하면 주변에 시선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러다 그렇죠. 보면 나한테 맞는 거여도 네. 못 쓰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몰래 사서 쓰는 거 아니에요? 나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여행도 못 가게 하고 뭐 출장 다 취소하고 네. 뭐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인바운드라든지 화장품 같은 거는 얼마 전에 이제 시장이 출렁일 때도 보면 그때마다 조금씩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대안으로 시장의 어떤 대안으로 제가 뭐 반도체랑 바이오가 공격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화장품이나 이런 인바운드 같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수비형 미드필더 정도? 예, 그 정도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러면 또 화장품 뭐 사야 되냐 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예, 저는 대장주 사야 되나요? 네? 대장주를 사야 되나요? 아 대장주도 좋은데 네. 사실 저는 저희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을 추천을 드릴 때 개별 종목에 대해서 너무 막 많이 이렇게 비중을 싣기보다는 ETF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ETF. 팀장님 나오셔서 ETF를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뭐 ETF가 되게 조금 시장 변동성이 있어서는 조금 편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리고 또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올해 혹시 국내 시장에 수급 보셨나요? 수급? 네. 올해 뭐 외국인, 개인, 기관 어디가 제일 많이 샀나요? 제일 많이 샀냐고요? 네네네. 어떤 걸?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코스피로 그러면은 코스피로? 네 아 개인이 외국인? 많이 샀을 것 같은데. 네. 개인이 많이 샀을 것 같죠. 네. 외국인 아니에요? 외국인 많이 샀을 것 같죠. 아니에요?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은 음. 2025년도 코스피 코스닥 누적 순매수입니다. 이게 이제 2025년 1월 1일부터 이제 어제까지고요. 외국인이 마이너스 10조 원 네. 순매도했고요. 개인이 12조 원 순매도 했습니다. 기관이 12조 원 순매수했고요. 기타 법인이 10조입니다. 뭐 기타 법인은 아무래도 자사주 쪽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뭐 투신도 있고 사모펀드도 있고 금융투자 다 있지만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잖아요. 금융투자. 네. 보통 금융투자 하면은 어디입니까? 보통? 금융투자? 네. 어디요? 연기금? 보통 뭐 그 증권사 프랍들, 프랍들. 네. 고유자금 뭐 이런 것들 많이 금융투자라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러면은 증권사가 뭐 요즘에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23조 원이나 우리나라에 순배수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다 ETF예요? ETF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제가 확답은 못하지만 ETF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ETF라는 게 이제 운용사가 ETF를 설정을 하고 이제 그 상장을 시키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시장에서 ETF를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산 금액만큼 주식을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주식을 사는 수급이 이 금융투자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게 곧 사실 개인 아니에요? 어찌 보면 개인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자료 보시면은 국내 ETF 누적 순매수랑 금융투자의 순매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플러스 은행 국내 ETF라고 하는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탁으로 ETF를 많이들 사시거든요. 뭐 코스피 지수라든지 코스닥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별 섹터 ETF들.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시장에서 사시겠죠. 예, 그래서 이 누적 순매수가 보면은 개인 플러스 은행의 누적 순매수 거의 20조 가까이 되고요. 금융투자의 순매수도 거의 한 20조 원 된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 ETF의 영향력이라고 그럴까요? 예, 이런 것들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도 사실은 뭐 개별 종목 사셔가지고 너무 뭐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하시기보다는 조금 ETF 위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시장을 봐서 ETF가 아니고 네네.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네네네. 시기적으로 지금은 ETF를 네. 매수하는 것이 네. 전략적으로 좋다. 그렇죠. 뭐 변동성이 워낙 크고요. 그리고 제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액자산가분들이 저한테 뭐 종목으로 10배거를 원하시고 그러시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보다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해치할 수 있는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ETF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요? 그럼 최근에 고객님들에게 네. 고객에게 사드린 아니면 권유해드린 네. 그런 ETF의 네.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뭡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K 바이오 액티브, 그 다음에 AI 핵심 반도체고요. 그게 이제 투톱의 공격수라면 네. 아까 저희가 잠깐 말씀 나눴던 화장품이 저는 한 수비형 미드필더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자료 잠깐 보여주시면 솔 화장품 탑3 그 플러스라고 하는 ETF가 있어요. 이게 이제 흔히들 화장품 ETF 하시면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LG생건이라든지 이렇게 좀 등치가 큰 기업들 위주로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이 기업은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화장품 기업 탑3를 한 20%씩 이렇게 세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자료가 안 나오네요. 탑3. 예, 탑3.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실리콘2,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PR, 그 다음에 코스맥스. 네. 이렇게 세 종목이 탑3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세 종목 합쳐서 한 60%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 ETF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흔히 뭐 실리콘2 하면은 그 화장품 어떤 마케팅, 유통에 있어서는 굉장히 글로벌 탑티어고 그 다음에 실적의 어떤 개선세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PR 같은 경우에도 그 메디큐브가 상당히 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되게 많이 빠져 있는데 그 중일 갈등의 어찌 보면 가장 핵심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혜주예요. 네, 핵심 수혜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ODM 사업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본 화장품을 선호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는 뭐 우리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중국 자체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 종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솔 그 화장품 탑3 플러스 이 종목을 좀 좀 유심히 좀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석 팀장이 오늘 가져오셨던 네네. 첫 번째 자료 화면 볼까요? 그러니까 네네네. 11월 6일 네, 출연 시 네, 관심 종목 네. 수익률 업데이트. 네, 최근에 ETF 그러면 네. 제 주변에서 네, 다성 씨는 안 그래? 레버리지 많이 하는데 네, 네, 네. 레버리지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레버리지 많이 하죠. 아 그래요? 많이 그러니까 뭐 사실 고객분들한테 뭐 레버리지를 권유드리거나 하지는 않는데 가끔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ETF 좋지만 조금 강력한 뭐가 없냐.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 레버리지 진짜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뭐 공격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레버리지도 괜찮은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코스피 지수 레버리지도 있고 뭐 코스닥 지수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보시는데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셔야 된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생 상품이다 보니까 그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궁금해요. 만약에 유영석 팀장님이 네. 한남동 아니고 다른 지역에 계셨으면 네. ETF 말고 개별 종목을 더 많이 네네. 고객분들께 추천을 네. 해주셨을까요? 아니면 네. 여전히 네. ETF를 아무래도 개별 종목의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기는 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아예 그 일임을 받아서 네.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용을 해드리는 거 하나.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외부의 자산운용사를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개별 종목으로 운영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예. 거기에 1위 맡기려면 네. 최소 가입금이 얼마예요? 공식적으로는 저희 클로버 한남 WM 센터를 거래를 하시려면 30억 원으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 세상 얘기.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뭐 처음부터 넣어주시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좀 점차 좀 늘려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아, 예. 약간 진입장벽에 유영석 카드가 있습니까?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네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한남동이 아니었고 다른 데였으면 네. ETF 말고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네. 웨이트를 네. 줄 수 있었을 거다. 뭐 그럴 수는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객분들의 성향인 것 같아요. 이분이 조금 공격적으로 이렇게 비중 실어서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개별 종목 위주로 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ETF를 좀 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저도 그렇고 저의 어떤 개인적인 매매도 그렇고 고객분들의 그 매매도 그렇고 사실 ETF 비중이 늘어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워낙 시장 자체의 변동성도 큰데 종목 변동성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뭐 점차 ETF 계속 관심은 그래도 꾸준히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아까 30억 원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네, 네. 그래도 네, 꼭 30억을 갖다 드려야 상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네, 유영석 오랜만에, 팀장님과 유영석 네, 여기 열로 상담하시고 전화해서 싶으신 네, 네, 분은 네. 여기 네.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전화하면 바로 네, 네. 바꿔줍니까? 예, 뭐 아마 어디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여기. 예, 이렇게 한번 전화 주시면은 예, 한번 전화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굳이 네, 30개가 아니더라도 네, 이용할 수 있다. 네. 상담을 할 수 있다. 예, 직통으로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연말까지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연말 연초 가면 갈수록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네. 반도체, 바이오 이거 위주로 갈 것 같고요. 코스닥은 거래 대금 계속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환율입니다. 환율. 예, 결국 이 환율이 우리나라 수급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고액자산가분들이 환율 걱정 이제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조금 환율을 좀 보시면서 거래대금 보시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클로버 한남 WM 센터 유영석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둘이 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오늘 배재원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천지점 배재원 PB입니다. 인천지점 배재원 PB.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얼마 만입니까? 거의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도 4,000피, 지금 4,000피네요? 그러네요. 어쩌다 나왔는데 또 복귀가 되어 있는데 네. 시장이 되게 많이 흔들렸었죠. 일단 2주 동안에 나오지 않으면서 좀 전달드린 내용이 뭐가 있을까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 바뀐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단 하나의 소재로만 시장이 움직인 것 같은데 그 하나가 바로 금리라고 할 수 있죠. 금리. 네. 제가 2주 동안 나오지 않으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를 보면 사실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었다가 요 며칠 사이에 이제 뭐 연준 위원들이라던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코멘트가 조금 나왔을 뿐인데 바로 시장이 좀 역전되는 분위기가 나왔고요. 일단 12월에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95%까지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최저 수준으로는 30% 수준까지 확률이 떨어졌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 시장에서는 이러다가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투자자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게 한번 좀 본질에 집중하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실제로 금리 인하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를 보면 이제 미국의 셧다운이라던가 일단 미국의 고용 지표, 뭐 그다음 물가 이런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내려도 되는 걸까라는 좀 불안감이 많이 조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뭐 2주 동안 이렇게 큰 변화는 없었지만 단 금리 인하 확률의 변화로 인해서 시장은 움직였다라는 부분에서 최근에 이런 금리 인하 확률이 70%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은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금리 말씀하셨으니까 네. 공교롭게 지금 한국은행이 오늘 들어서 네. 7월 이후에 4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네.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흐름으로 가네요. 네, 일단 이런 흐름이 좀 바뀐 영향에서는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환율을 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시장의 조정을 이끌었던 거는 뭐 금리 인하인 부분도 있었고 환율이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이 많이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일단 뭐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어떻게 환율을 좀 낮출 방법이 없을까 좀 강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환율이 조금 빠진 영향은 있지만 아직은 추세적인 상승세는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뭐 환율 자체를 금리 자체를 좀 적극적으로 내릴 수는 없고 일단은 미국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조금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어제와 좀 다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죠. 어제는 일단 삼성전자가 뭐 국내 코스피 증시를 이끌었고요. 오늘은 또 SK하이닉스가 4%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0.8%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좀 흐름의 차이가 뭐가 있냐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 AI 거품론이라고 해서 미국 시장을 흔들었던 소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AI 거품론에도 물론 주목을 하고 있지만 구글과 엔비디아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글의 뭐 TPU 칩이 메타에다가 뭐 판매를 하겠다라는 뭐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어제 구글 대변인이 한 말은 이거를 외부에다가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임대를 통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와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좀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이런 구글 이슈로 인해서 이제는 삼성전자가 대장이야, 뭐 주도주야, 뭐 대장인 건 맞고요. 주도주야라고 하는 뭐 KB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어제와 오늘 흐름만 봐서는 과연 삼성전자가 주도주가 맞을까? 여전히 SK하이닉스 아닌가라는 심리도 다시 한번 좀 발동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네. 현재 AI 시장 자체는 뭐 상승세를 보이고 경쟁을 하고 있지만 시장이 같이 커가는 거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가 승리다 혹은 SK하이닉스가 승리다 이런 게 아니라 엔비디아와 구글이 같이 이 AI라는 산업을 커 나가게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의 뭐 경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한쪽이 무너지는 그림은 아직은 굉장히 좀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좀 내용 중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AI발 메모리 공급난이다. 가격은 내년 6월까지 50% 더 뛴다라는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데이터를 처리하고 AI 시스템 구축의 핵심적인 로직 칩 공급업체들도 고객들이 충분한 메모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주문을 자제할 수 있어서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메모리 업체 중에서 SK하이닉스는 지난달에 내년에 전체 메모리 칩 라인업이 매진됐다고 밝혔고요. 미국의 마이크론은 26년까지 공급이 빠듯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던 것이 사실은 이런 메모리 가격의 인상 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계속 가격 인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거 가격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수요가 떨어지거나 네. 두 번째는 공급이 많아지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해결될 수 있는 요소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반도체를 뭐 생산하고 있는 뭐 대만의 TSMC도 그렇고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릴 생각은 아직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수요 같은 경우도 이제 촉발되고 있고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요가 꺾일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것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 뭐 구글이나 엔비디아의 뭐 대립 혹은 금리 인하를 12월에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주가의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만 더 긴 시각에서 본다면 내년 상반기로 본다면 그러한 이슈는 그냥 지나갈 하나의 이슈일 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네. 주도주냐 대장주의 이견이 있지만 여전히 주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더구나 AI 거품론은 이제 올드 패션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갖고 온 자료 보니까 천스당 얘기가 나와요? 네, 지금 이거 좀 재밌는 저도 리포트라서 한번 읽어보고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요.
2026년에 코스닥 지수 타깃 1100포인트라는 NH투자증권의 김종영 연구위원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실 좀 공감이 많이 갔고요. 실제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였을 때 정말 재미없었던 쪽이 코스닥 쪽이죠. 특히나 네. 제가 여기 방송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9월에 뭐 대면 금리 인하라던가 이런 기대 있으면 바이오가 갈 거야라고 했을 때 사실 그때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발짝 조금 늦긴 했지만 이제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코스피에는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에는 바이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명목에서 과연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에서 대표할 수 있는 산업군들이 반도체와 그다음에 바이오지만 과연 여기만 갈 것인가? 사실 이 두 개의 상승으로 코스피의 상승은 반도체로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런데 코스닥의 상승도 바이오의 상승과 더불어서 다른 업종들 현재는 소외되어 있지만 어떠한 포인트가 있을지를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한번 좀 아래 내용을 봐보면 네. 코스닥의 상승은 2026년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모태펀드 자금이 벤처펀드 등으로 유입이 되고 국민성장펀드 투자도 집행될 것이다. 사실 이 부분보다 밑에를 좀 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일단 IT 업종 중에서 대기업들의 투자 확대, 대표적으로 IT 업종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이제 장비 발주가 늘어나면서 가동률도 상승하는 이런 그림이 나올 텐데 그에 따라서 단순하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밸류체인에 있는 장비주와 소재주의 상승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바이오 쪽에서는 신약 기업들의 마일스톤 기술료 수령에 힘입어서 성장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최근에 바이오텍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은 기대감으로 그리고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솔직히 기대감이 굉장히 큰 영역인데 지금 한 업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업체들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ABL 바이오라던가 그 다음에 좀 앞전으로 좀 시간을 돌아가면 알테오젠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소재가 비만이라는 소재라는 걸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네. 이런 비만 치료제에서도 미국에서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일라이 릴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펩트론과 좀 같이 협약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기술 수령료조차도 이런 한 기업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G2G 바이오도 노보노디스크와의 이런 개발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게 단순하게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익으로도 좀 더해지지 않을까 실제로 잡히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도 코스닥의 성장을 여전히 이끌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소외되어 있어서 사실 시장에서도 많이 말하는 걸 주저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미디어 업종 또 그렇고 엔터 업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안 그래도 엔터 오늘 이기훈 애널리스트가 네. 악재가 없는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적이 처음이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네, 어떤가요? 되게 공감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번에 금리 인하 관련돼 있었을 때 대표적으로 바이오 업종 중에서 그 안에서 국내 기업 중에 주가가 하락이 심했던 기업이 하나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죠? 가장 큰 업체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하락세가 심하고 100만 원이 깨졌을 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거 왜 빠지는지를 모르겠다. 수급 이슈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원인을 못 찾겠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의 엔터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앞으로 방탄의 복귀라던가 그 다음에 월드 투어 규모도 늘어난다던가 하는 좋은 소재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직은 하이브 내에 있는 아티스트 중에서 뉴진스에 대한 굉장한 좀 이런 공방이 있지만 어쨌든 생각지 못하는 매출이 잡힐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사실 지금 주가 흐름만 놓고 보면 이거 이러다가 그냥 소외되는 거 아닌가? 이제는 수급이 유입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망업종소에서 제가 항상 저희 공포탐욕지수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망업종 중에서도 투자 포인트가 훼손되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중에서도 이런 엔터 업종들이 여전히 해외 콘서트가 확대가 되고 있고 MD 판매도 우리나라의 엔터 4사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기업들이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본질이 훼손되지 않은 시점에서 주가 하락이 있는 것은 나중으로 봤을 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악재가 없어도 흘러내린다는 것이 네. 자칫 생각하면 호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악재는 아닐까요? 네, 그것도 굉장히 맞는 표현인데 그런 호재 자체가 새롭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서는 뭔가
트렌디하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3분기는 지났고 이제 4분기의 실적을 기다리고 내년을 이제 준비하는 상황에서 과연 2025년보다 2026년에 이런 실적 가시성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업종이 뭐냐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조금씩 인식하고 조금씩의 이런 지금 현재에서는 뭐 시장의 주도 산업이 반도체와 바이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러한 온기들이 다른 산업으로 퍼졌을 때는 충분히 그러한 알고 있던 호재도 주가의 상승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러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상승세가 많이 보연 대신 주가는 많이 낮아진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저희가 좀 싸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러한 업종들을 좀 주목을 한다라면 이러한 알고 있는 호재도 정리를 하고 계속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우리 장에서 좀 급등락에 있는 종목들도 몇 개 좀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뭐 사실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인해서 지수가 긍정적인 흐름뿐만이 아니라 제가 왼쪽에 지금 화면을 한번 잡아주시면 시가총액 5천억 이상 기업 중에서 지금 상승 종목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17%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뭐 BH라는 뭐 휴대폰 부품 기업도 9%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좀 분할 상장을 하면서 거래 정지가 있었다가 최근에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을 보이는데 이만큼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승 그룹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지만 바이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어제도 시장을 이끌었던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 업종인데요. 저는 그만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사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12월에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을 때도 올라갔을 때도 여전히 2025년 12월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2026년을 좀 바라보고 우리나라의 국내 바이오 업종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 오늘 최근에 들어서 시장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많이 부진했지만 왼쪽 여기 쪽을 좀 확대를 해주시면 APR과 삼양식품의 상승세입니다. 네, 지금 화장품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APR이 오늘 5%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재에서는 이익이 꺾이지 않고 굉장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삼양식품 이 두 개 업종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연 중반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소비재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뭐 APR이나 삼양식품도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AP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도전할 정도로 굉장히 유의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전체적으로 온기가 퍼진 것은 아닌데 사실 업종이 무너졌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아직 대장주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그렇고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항상 판매량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3분기에 실적 발표가 됐을 때도 뭐 스트릿 컨센에 대해서 말은 했지만 여전히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좋은 뭐 그 이상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슈가 있었죠. 네. 일단 최근에 뭐 공장 증설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10월의 수출 데이터가 사실 조금은 꺾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좀 꺾였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보였던 거는 이해가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세적인 하락이 되지 않고 반등이 나온 부분에서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중국 공장의 증설도 그렇고 최근에 마케팅 부분에서도 굉장히 효과를 보이면서 미국 쪽에서도 뭐 이런 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른 모든 라면이 팔리고 있다라는 점이 사실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일단 뭐 재고 축적 이슈라든지 이러한 노이즈는 있었지만 다시금 11월, 12월에 대한 수출 데이터를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업종 중에서도 이런 대장주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산업 내에서 다른 여타 기업들에도 온기가 퍼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쭉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오후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점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오후장도 제가 사실 요즘 오후장 말씀드리기가 가장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정강, 후약 이 흐름이 너무 이어지다 보니까 오후장에는 과연 뭘 해야 될까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흐름이 뭐 어떻게 보면 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아침에 떨어졌던 거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오후에 사자 이보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많이 조정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세를 보였을 때 그 밑에 장비주들과 소재주들이 조정은 보였지만 사실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의 흐름은 제가 뭐 소비재도 말씀드리고 화장품에 대해서도 코멘트는 드렸지만 아직
주도주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포진되어 있는 이런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업종, 코스닥 업종 내에서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오후장 포인트에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배재원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흥미로웠습니다. 흥미로웠어요? 네. 어떤 게 가장 흥미로웠습니까? 반도체랑 바이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계속 요 며칠간 궁금했는데 그 답을 1부, 2부에서 다 들은 것 같아가지고 그 점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편다성 아나운서는 반도체예요, 바이오예요? 전 지금 고민 중? 비밀입니다. 비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배재원 PB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최근에 오전장과 오후장의 흐름이 다르다. 그만큼 월 말입니다. 더구나 12월은요. 아시는 것처럼 북클로징 여전히 있습니다. 중순 이후에는 우리 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지금의 손바뀜을 우리는 위기라고 부르지만 시장의 오랜 격언 중에 하나,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에도 4000피 시대에 좀 더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밥보다 투자 하나는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